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입니다. 오늘은 그 교술갈래 현대수필 나이덕의 반통의 물이라는 수필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보시면은요, 반통의 물, 한 통도 아니라 이제 반통의 물인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채소에 물을 주러 가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들고 가던 이 물통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몸이 불편합니다. 이 할아버지가요. 그래서 물을 반 이상 길바닥에 흘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길을 오가는 노력 끝에 채소에 물을 주는 이 사랑과 정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이 반통의 물을 채소에게 쏟아부는 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 중심 내용은 생명 존중 사상이 되는 거죠. 자, 핵심 정리로 가시면은 제재는 이제 밭을 가꾸는 일이고요. 그 밭을 가꾸면서 얻는 깨달음을 쓴 글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굉장히 사색적이고요. 체험이죠. 경험을 했으니까. 그리고 성찰, 자기를 반성하고 관찰합니다. 현대수필이고요. 경수필입니다. 이 경수필은 이제 중수필과 달리 생활 주변의 일상생활, 사소한 일을 소재로 쓰는 것이 바로 경수필입니다. 그리고 교술갈래라는 말은요. 이 작가가 직접 체험하잖아요. 이 경험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깊은 통찰, 이 통찰을 통해서 글로 표현한 문학 갈래 양식을 교술 갈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설, 우리 참화설, 슬견설, 이옥설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기, 그렇죠? 이 기라는 포화옥기, 뭐 이런 그 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야구도하기, 막 이런 식으로 이 한문 문학과 편지, 일기, 기행문, 현대수필 같은 이러한 그 장르를 모두 포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이 현대수필의 그 수필의 성격이 뭐냐면요, 자기 고백적입니다. 그래서 글쓴이의 생각과 정서가 아주 솔직하게 드러나고요, 사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하고요, 개성이 강합니다. 글쓴이의 가치관, 인생관, 뭐 관심, 취향, 문체, 표현 등이 개성이 아주 잘 드러나는 개성이 강한 문학이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비전문적입니다. 누구나 다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소재가 넘치겠죠. 누구나 쓸 수 있으니까. 또 자유로운 형식입니다. 또 형식에 일정한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비교적 쓸 수 있는 갈래가 바로 수필입니다. 자, 설상 특징에 가시면요, 첫 번째,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서술 대상에 대해서 주관적 입장을 드러낸다. 주관입니다. 객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농사를 짓는 자신의 체험, 여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렇죠? 또 밭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심으로 짤막한 이야기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합니다. 그래서 이 병렬적으로 대등 나열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깨달음을 얻게 된 사건을 이 일화, 에피소드 형식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특징은요, 밭을 읽은 과정에서 가치 있는 경험,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필자가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서 그 경험을 성찰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 깨달음 중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다라는 것과 그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진솔하게, 아주 진지하고 진심 어리고 솔직하게 이 글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다? 교술갈래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서 교술갈래를 이번 시간에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속담을 인용합니다. 속담이 나오고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해 주죠. 또 의태어가 나옵니다. 의성어가 아니라 의태어입니다. 그래서 음성 상징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절뚝절뚝, 휘청휘청, 할아버지의 그 걷는 모습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좀 조성합니다. 또 글쓴이의 삶의 태도를 보시면요, 농사를 짓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식물들 사이에서도 사람들과 같이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선택보다는 공존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땅의 본래 질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뭔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이 작은 생명이라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생명 존중 사상을 지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나이덕 작가는 우리 바로 시에도 많이 쓰는데요. 시에도 귀뚜라미라든가 여러 자연에 대한 그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나이덕 시를 한번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가겠습니다. 이 본문에 가시면요, 첫 문단에서는 당근 씨를 뿌립니다. 거기서 얻는 깨달음을 지금 얻거든요. 작가요. 한번 보실까요? 작가가 이제 첫 번째 깨달음인데, 여기서는 이제 당근이 자랄 수 있도록 솎아주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당근을 이렇게 솎아내지 않으면 전체가 자랄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뭘 안다?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닫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좀 넉넉히 넣어요, 넉넉히. 자, 이건 뭐냐면 자신의 말, 필자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근씨를 막 뿌리려는 이 남편에게 나는 몇 번이나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당근씨를 뿌리는 장면이에요. 다른 씨앗들은 한번 키워보았기 때문에 감을 잡을 수 있었는데 부추씨와 이 당근씨 이 두 개는 올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근 농사, 부추 농사를 처음 지금 짓는 장면이에요. 대중이라는 것은 대강 어림잡아 헤아린다는 거죠. 가늠할 수, 뭐 갈피란 단어와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앞에 나온 이 감이라는 단어와 대응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또 있다 이거야. 아까부터 밭 주변을 종종거리는 이 참새 서너 마리. 자, 얘네 때문에 마음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에 뿌린 씨를 새들이 작년에 먹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곤혹스러움을 느끼는 거고요. 참새가 당근 씨를 먹어서 이제 싹이 트지 않을까봐 필자는 뭐 하는 겁니까? 신경 써 하는 모습입니다. 신경 쓰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너무 얕게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경험을 한 거죠. 씨 뿌린 경험을. 낭패라는 건 실패라는 얘기입니다. 실패. 좌절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린 지 2주일이 넘도록 싹이 나오지 않아 웬일인가 했더니 바로 새들이 와서 잘 잡숫고 간 뒤였다. 그럼 이제 뭡니까? 비유를 썼죠. 의인법. 친근하게 의인법을 썼네요. 그제서야 농부들이 이제 씨를 뿌릴 때 적어도 세 알 이상씩 심는 뜻을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알은 새를 위해서, 또 한 알은 벌레를 위해서, 또 하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이 말의 의미는요, 그 농부들이 씨를 세 알씩 심는 이유인데요. 자연과 이렇게 넉넉히 나눌 줄 아는 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음이 것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필자는 깨달은 겁니다. 이 속에서도. 워낙 넉넉히 뿌린 탓인지 새들이 당근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탓인지 당근 싹은 좀 늦긴 했지만 촘촘하게 돋아났다. 이 촘촘하게는 빽빽하게라는 얘기예요. 빽빽하게. 그러니까 처음엔 그 어렵게 튀어낸 이 이쁜 싹들을 솎아내느니, 자, 이쁘니까 솎아낸다는 얘기는요. 촘촘히 있던 것을 이제 골라서 뽑아서 성기게, 이제 틈이 좀 많이 나게, 군데군데 나게 이렇게 이제 거리를 둘 수 있는 거죠. 이 솎아내면은. 근데 이게 너무나 이 싹이 이쁘다 보니까 차라리 못생긴 당근을 먹는 게 낫다고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필자가요. 그러나 워낙 자라는 속도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제 밀려 나오겠죠. 뿌리들이. 그래서 하나 둘이 아니었다. 이 말은 식물에게도 적당한 거리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당근 전체가 어때요?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근 싹이 너무 촘촘하면 영양 섭취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성장이 안 된다라는 필자의 걱정과 근심, 우려가 담겨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식물에게도 어때요? 적절한 거리.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제 적절한 거리입니다. 반드시 아시고요.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깨달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요소들을 잡아내셔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거리가 깨졌을 때 어때요? 폭력이 생길 수 있고 환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멸이라는 것은 꿈이나 기대나 환상이 깨지는 바람에 어떤 괴롭고 속절없는 마음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랬죠. 이것도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유추라고 합니다. 비유의 영역이 범주를 넘었죠. 그래서 유추라고 합니다. 유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식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러한 그 거리가 없을 때, 적절한 거리가 없을 때 이러한 폭력과 환멸이 생길 수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을 잘 비유가 되겠죠. 유추라고 합니다. 유추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유추. 좁은 땅에 서로 머리를 디밀며 얽혀있는 그 붉은 뿌리들에게서 어떤 아우성 같은 소리가 들리는, 이 아우성이라는 말은요, 이 중요한 표현인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다는 그 외침입니다. 호소하는 거예요. 이 뿌리들이요. 그러니까 살고 싶다 소리치는 거죠. 적절한 거리를 마련해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돕는 길은 갈 때마다 어때? 조금씩 솎아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우성을 중재한다. 중재라는 건 화해시키고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 할 일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식물들 사이에서도 어때요? 적절한 거리를 만들어주고 또 당근을 솎아낸 이유는 역시 당근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서 뿌리가 너무 빽빽하면 안 되니까 촘촘하게 있으면 안 되니까 성기게 군데군데
솎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근이 제대로 자라게 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적절한 거리를 익히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필자는 역시 다시 한번 깨달은 겁니다. 아셨죠? 이게 첫 번째 이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깨달음으로 가시겠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김을 매면서 얻은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제 두 번째 깨닫는 건데요. 이제 밭에 풀을 뽑지 않아 잡초가 무성해진 일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잡초와 채소를 구분해서 죽이고 살릴 수 있다. 이런 걸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선택보다는 뭐예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임을 깨달은 겁니다. 자, 그래서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라는 이제 속담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미운 풀을 죽이려면 그 곁에 있던 고운 풀도 밟아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좋지 않은 것을 없애려면 희생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초를 뽑으려다가 채소까지 죽일 수 있다는 그런 말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인용한 거죠. 그래서 김을 맨다. 이게 논밭에 난 이 잡초를 맬 때마다 나는 그 말을 자주 떠올린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뽑고 있는 이 잡초는 미운 풀이고 키우고 있는 채소는 고운 풀이란 말인가라고 하면서 의문을 품고 있죠. 이 곱고 미운 것의 기준은 과연 뭐란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필자의 이 말의 의도는요. 생명은 모두 존중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에 따라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하나는 죽여버리고 하나는 살리는 것이 이른바 농사다라고 이제 인식을 한 겁니다. 농사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공존한다기보다는 뭡니까?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해야 되는 이 선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의 반생명성을 지금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잡초와 채소는 어때요?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구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기준에 따라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죽이고 살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필자는 뭐 하고 있다? 성찰한다. 자, 요게 더 중요합니다. 성찰한다. 그래서 필자의 태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선택보다는 뭐예요? 공존의 땅이 본래적 질서라고 할 때 밭은 어때요? 숲보다 생명에 덜 가깝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숲과 밭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밭은 잡초를 뽑고 어때요? 농작물을 키우죠. 먹기 위해서. 그러나 숲은 어때요? 채소와 잡초가 함께 공존하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 숲은 바로 조화와 공존을 이루는 그러한 그 공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밭을 읽으면서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바로 풀이라는 겁니다. 풀. 사람의 손이 미치기 오래전부터 이 둔덕은 이제 가운데가 불룩 솟아난 언덕이에요. 그 명아주, 저 둔덕에는 개망초, 저기는 돼지풀, 뭐 질경이 막 이렇게 하면서 열거를 하죠. 이거 뭡니까? 본래 땅에 살고 있던 다양한 풀과 잡초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잡초들의 자연물들을 지금 나열을 했죠. 열거를 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자연물들 어떤 순박한 자연의 모습을 제시한 겁니다. 그들이 바로 뭐예요? 이 땅의 주인이었다는 거죠. 의인법이죠. 의인법. 그렇죠? 예. 그런데 달갑지 않은 침입자가 삽과 호미를 들고 나타났다. 이거 뭐예요? 생명을 훼손하는 거죠.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명을 키운답시고 원주민을 쫓아낸다. 이 원주민은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앞에 나온 이러한 자연물, 다양한 풀과 잡초들입니다. 사실 원주민 풀들에게는 명목이 서지 않는 거다. 그렇죠? 이제 어떤 명분이나 명색이 서지 않는 노릇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밭을 읽으며 풀을 뽑아야 하는 것에 대한 필자의 뭐가 나왔다? 안타까움이 나왔다. 이런 필자의 태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한자 성어는 뭡니까? 주객이 전도됐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뭐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게 주객 전도예요. 그렇다고 풀을 그냥 두면 어때요? 뿌려놓은 채소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는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절부절이 뭐예요? 초조하고 불안한 거죠. 그래서 한자로 뭐라 합니다. 좌불안석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우리 밭에는 채소가 반이고 잡초가 반이다. 변명 같지만 다른 밭보다 어때? 우리 밭에 풀이 무성한 것은 게으름 때문만 아니다. 그렇죠?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요. 풀을 죽이려고 하지 않은 이 필자의 생명 존중 의식 때문이에요. 그래서 풀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내버려 둔 거죠. 만일 그렇다 해도 게으름이 농부의 악덕이 아닌 것이다. 이 말은요, 이 악덕은 이제 도덕에 어긋나는 것인데, 농부가 게을러서 풀을 뽑지 못하면 생명을 지닌 풀이 오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악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덕을 베푼 거다라는 거죠, 풀에게. 그래서 이 밭을 읽으면서 글쓴이가 가장 고민한 문제는 결국 뭐였어요? 원래 땅 주인이었던 이 풀들을 뽑아내는 것, 잡초를 뽑아내는 것이 내키지 않은 이 글쓴이는 어때요? 풀을 그냥 둘 것인지 뽑을 것인지에 대한 양자택일의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이제 2문단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3, 4문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3, 4문단에서 시험의 출제가 거의 됩니다. 아셨죠? 예, 그럼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 꼭 시청해 주세요.